이 카드 되는 거 맞아요? 뭐야? 어? 할아버지 돈 없지 않아요? 2025년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낡은 빌라 단독주택.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천장 곳곳에는 비 새는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밥상 위에는 식은 된장찌개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다. 77세의 한기석은 구부정한 자세로 혼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든다. 그의 손등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하고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의 흔적이 선명하다. 밥상 옆 서랍장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부가 활짝 웃고 있다. 남자는 멋진 양복을 입고 있고 여자는 화사한 한복 차림이다. 1970년대 스타일의 흑백 사진이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만은 색깔처럼 생생하다. 한기석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는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빗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더욱 적막하게 만든다. 한기석은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걸어간다. 무릎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낸다. 수첩을 펼치자 아내의 필체가 나타난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생일 소원 남편이 직접 골라준 명품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싶어요. 그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다. 2024년 1월 15일. 바로 1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글이다. 한기석의 손이 심하게 떨린다. 그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아내는 결국 그 스카프를 받지 못했다. 암투병 끝에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도 소박했다. 친척들도 거의 오지 않았다. 한기석은 혼자였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는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밥을 먹었고 매일 밤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이다. 한기석은 결심한다. 비록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기로. 아내가 원했던 그 명품 스카프를 사서 묘지에 가져다 주기로. 그는 옷장에서 30년은 입었을 법한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꺼낸다. 소매는 해지고 지퍼는 녹이 슬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가진 가장 따뜻한 옷이다. 그는 점퍼를 입고 낡은 검정 가방을 챙긴다. 가방 안에는 은행 통장과 현금이 들어있다. 평생 모은 돈의 일부다. 거울 앞에 선 한기석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흰머리는 듬성듬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는 느리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현관문을 연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린다. 그는 낡은 우산을 펼치고 계단을 내려간다. 목적지는 강남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백화점 프레스티지 타워다. 그곳 명품관에 아내가 생전에 카탈로그로 보며 좋아했던 스카프 브랜드가 있다. 한기석은 버스 정류장에 선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을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지나친다. 누군가는 코를 막는다. 누군가는 자리를 피한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버스를 기다린다. 77년 인생 동안 그는 수없이 무시당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내를 위해.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린다.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 앞.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곳은 32층 높이의 유리 건물로 외벽 전체가 명품 브랜드의 거대한 로고로 뒤덮여 있다. 정문 앞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제복을 입은 도어맨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리무진과 수입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모피 코트를 입은 여성들과 명품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우아하게 입장한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의 성지다. 한기석이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앞에 선다. 그의 낡은 점퍼는 비에 흠뻑 젖어 있고 바지는 진흙이 튀었다. 낡은 검정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다. 그는 우산을 접고 정문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도어맨이 재빨리 그의 앞을 막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도어맨 김성우는 한기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을 내저으며 반대편을 가리킨다. 표정에는 명확한 거부감이 드러난다. 김성우는 한기석에게 이 백화점은 고급 쇼핑몰이며 휴게시설을 찾는다면 지하 1층 공용 화장실 쪽으로 가라고 말한다. 목소리는 정중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다. 한기석은 조용히 대답한다. 자신은 물건을 사러 왔다고.
휴게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김성우는 미심쩍은 눈으로 다시 한번 그를 훑어본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비켜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넌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한기석은 회전문을 통과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선다. 순간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반짝인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최신 명품 광고가 재생되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른다. 1층 로비만 해도 축구장 크기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줄지어 매장을 열고 있다. 하지만 한기석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다. 지나가던 쇼핑객들이 하나둘 그를 쳐다본다. 어떤 여성은 코를 찡그린다. 어떤 남성은 아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킥킥거리며 속삭인다.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여기 노숙자 들어오나? 백화점 직원들도 슬쩍 눈치를 준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말한다. 의심스러운 인물이 1층에 있다고. 한기석은 이 모든 시선을 느낀다. 77년을 살며 이런 눈빛은 수도 없이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다. 명품 스카프 전문 매장이 있는 곳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린다. 뒤에 탄 40대 남성은 노골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선다. 50대 여성은 명품 가방을 꼭 껴안는다. 마치 한기석이 소매치기라도 되는 것처럼. 3층에 도착하자 더욱 화려한 공간이 펼쳐진다. 이곳은 VIP 전용 명품관이다. 일반 고객도 들어올 수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압도적이다. 매장마다 경호원이 서 있고 직원들은 모두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있다. 고객들은 대부분 30, 40대의 부유층이다. 그들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충동 구매하듯 집어들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시험 삼아 차본다. 이곳에서는 돈이 숨쉬고 권력이 걸어다닌다. 한기석은 목적지인 라벨루나 매장 앞에 선다. 라벨루나는 프랑스의 초고급 스카프 브랜드로 한 장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한다. 매장 쇼윈도에는 형형색색의 실크 스카프들이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다. 한기석은 아내가 카탈로그에서 동그라미 쳐놓았던 바로 그 모델을 기억한다. 연보라색 바탕에 금빛 자수가 놓인 스카프. 아내는 그것을 보며 말했다. 저걸 한 번만 목에 둘러보고 싶다고. 그때 한기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언젠가 꼭 사줄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한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라벨루나 매장의 유리문을 연다. 문이 열리자 센서가 작동하며 은은한 벨소리가 울린다. 매장 안은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가 들어서자 그 모든 우아함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지옥의 시작이었다. 라벨루나 매장 안. 백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인테리어는 마치 프랑스 궁전을 옮겨놓은 듯 화려하다. 벽면에는 백라이팅이 설치되어 스카프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난다. 유리 진열장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가장 저렴한 것도 280만 원이다. 매장 중앙에는 VIP 고객을 위한 벨벳 소파와 샴페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부와 권력을 파는 곳이다. 매장 안에는 직원 2명이 있다. 한 명은 29세의 서유나 라벨루나 매장의 수석 판매사원이다. 그녀는 키 170cm의 날씬한 몸매에 완벽하게 차려입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올린 신용 스타일이고 메이크업은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직원들도 감탄할 정도로 완벽하다. 그녀의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목에는 티파니 목걸이가 빛난다. 연봉 8천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억대 수입을 올리는 그녀는 스스로를 이 백화점의 여왕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직원은 25세의 이민지 신입 판매사원이다. 그녀는 서유나를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언니의 모든 행동을 따라한다. 서유나가 무시하면 따라 무시하고 서유나가 비웃으면 따라 비웃는다. 그녀에게 이곳은 돈을 버는 곳이자 부자들을 관찰하며 신분 상승을 꿈꾸는 곳이다. 두 사람은 매장 안에서 한가롭게 재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한기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서유나의 얼굴이 굳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에 실패한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내려간다. 이민지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기석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에 한기석은 명백한 이질적 존재다.
낡은 점퍼, 젖은 옷, 구부정한 자세, 주름진 얼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요소를 갖춘 인물이다. 서윤아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걸려 있을 뿐 눈은 차갑기만 하다. 서윤아가 한기석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 VIP 고객을 대할 때처럼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는다. 그냥 서 있을 뿐이다. 팔짱을 끼고 턱을 약간 들어 올린 채. 그녀는 건조한 목소리로 묻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말투는 존댓말이지만 억양에는 귀찮음이 묻어난다.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스카프를 하나 보고 싶다고. 선물용이라고. 서윤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한다. 선물용? 이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300만 원짜리 스카프를 선물한다는 건가? 서윤아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한다. 이 노인은 분명히 구경만 하고 나갈 것이다. 아니면 가격을 듣고 놀라서 도망갈 것이다. 이런 손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명씩 온다. 명품 백화점 구경하러 온 서민들. 그들은 가격표를 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다음에 온다고 말하고 나간다. 서윤아는 이런 손님들을 시간 낭비로 여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VIP 한 명을 더 응대하는 게 낫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가장 비싼 스카프를 가리킨다. 신상품 라인의 리미티드 에디션, 가격 850만 원짜리다. 서윤아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 제품은 850만 원이고 전 세계에 50개만 생산된 한정판이라고. 그러니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구매 의사가 확실한 고객만 착용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당신은 살 능력이 없으니 손대지 말라는 것. 한기석은 묵묵히 듣는다. 그는 850만 원이라는 가격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진열장을 둘러본다. 그의 시선이 한 스카프에 멈춘다. 연보라색 바탕의 금빛 자수. 바로 아내가 원했던 그것이다.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그 스카프를 가리킨다. 저것을 보고 싶다고. 서윤아의 얼굴에 짜증이 스친다. 그 제품은 320만 원짜리인데 이 노인이 그걸 살 리 없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진열장을 열고 스카프를 꺼낸다. 손에 든 순간 그녀의 태도가 더욱 건성이 된다. 스카프를 대충 펼쳐 보이며 프랑스산 실크의 수작업 자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설명은 평소 VIP에게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VIP에게는 30분씩 애정을 담아 설명하지만 지금은 30초 만에 끝낸다. 한기석이 가격을 묻는다. 서윤아는 거의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320만 원이라고. 그리고는 덧붙인다. 요즘 어르신들도 이런 명품 매장에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구경만 하고 가신다고.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지하 1층에 10만 원대 스카프도 있다고. 이민지가 옆에서 킥킥 웃음을 터뜨린다. 서윤아가 민지에게 눈빛을 보냈자 민지는 겨우 웃음을 참는다. 한기석은 그 모든 것을 느낀다. 무시, 조롱, 경멸.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말한다. 이걸로 구매하겠다고. 서윤아의 얼굴에 당황이 스친다. 정말? 이 노인이 320만 원을 낸다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 분명히 나중에 카드가 막히거나 현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마음을 바꿀 것이다. 서윤아는 건성으로 대답한다. 네, 그럼 계산대로 모시겠다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한다. 어차피 안 살 거면서. 서윤아가 스카프를 들고 계산대로 향한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전혀 성의가 없다. 평소 VIP 고객을 모실 때는 공손하게 앞장서며 안내하지만 지금은 그냥 먼저 걸어갈 뿐이다. 한기석은 천천히 그녀를 따라간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느리다. 서윤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산대에 도착해 스카프를 던지듯 놓는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렇게 다루지 않을 고가의 상품을 마치 헝겊 조각 대하듯 한다. 한기석이 계산대 앞에 서자 서윤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리고는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다시 묻는다. 정말 구매하시는 거냐고. 현금이냐 카드냐고. 한기석은 가방에서 낡은 검정 지갑을 꺼낸다. 지갑은 가죽이 다 벗겨져 천이 드러나 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다. 서윤아와 이민지가 그 지갑을 보며 눈빛을 교환한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다. 저 지갑에 320만 원이 들어있을 리 없다는 확신. 한기석이 지갑을 열자 안에는 낡은 신용카드 몇 장과 만원권 지폐 몇 장이 보인다.
서윤아는 속으로 비웃는다. 역시나 이 노인은 돈이 없다. 그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한다. 총 금액이 320만 원인데 카드로 하시겠냐고.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의도적이다. 주변 매장 직원들과 지나가는 손님들이 듣도록. 한기석이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넨다. 낡은 신한카드 체크카드다. 표면이 긁혀있고 서명란의 글씨도 거의 지워져 있다. 서윤아는 카드를 집어들며 코웃음을 친다. 그리고는 이민지에게 눈빛을 보낸다. 이민지가 옆에서 속삭인다. 언니, 저 카드 한도 될까요? 서윤아가 크게 웃으며 대답한다. 글쎄, 해봐야 알지. 두 사람은 한기석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를 조롱한다. 서윤아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는다. 그리고는 일부러 느리게 화면을 바라본다. 승인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뜬다. 서윤아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어르신. 혹시 한도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한기석은 조용히 기다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다. 77년 인생 동안 이보다 더한 모욕도 겪어봤다. 가난하다고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무시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이미 무감각해졌다. 아니, 무감각해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아프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신다. 단말기에서 삑 소리가 난다. 승인 완료. 서윤아의 얼굴에 당황이 스친다. 정말 승인이 됐다. 320만 원이. 서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프린트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녀는 영수증을 한기석 앞에 던지듯 놓으며 말한다. 여기 서명하세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시가 가득하다. 그리고는 이민지에게 작게 속삭인다. 어디서 돈을 구한 거래. 폐지 주워서 모았나. 이민지가 킥킥 웃는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매장 안에 울려 퍼진다. 한기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한다. 관절염 때문에 글씨가 삐뚤삐뚤하다. 서윤아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찬다. 그리고는 스카프를 포장하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쇼핑백에 넣어버린다. 평소 VIP 고객의 제품은 정성스럽게 리본으로 묶고 전용 박스에 넣어주지만 지금은 그냥 종이 쇼핑백에 구겨 넣다시피 한다. 한기석이 가방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서윤아가 등 뒤에서 말한다. 다음부턴 어르신 수준에 맞는 매장에 가세요. 지하 1층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한기석의 등이 움찔한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매장을 나선다. 문이 닫히자마자 매장 안에서 폭소가 터진다. 서윤아와 이민지가 배를 잡고 웃는다. 서윤아가 말한다. 진짜 미쳤나봐. 저 나이에 320만 원 쓰다니. 자식들 용돈도 안 주면서. 이민지가 맞장 붙인다. 언니, 근데 냄새 진짜 심했어요. 노인 냄새에 곰팡이 냄새까지. 옷도 30년은 입었을 것 같고. 서윤아가 손을 휘저으며 말한다. 나 진짜 손님 중에 저런 거지 할아버지는 처음이야.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텐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된다. 그들은 한기석의 외모, 옷차림, 말투, 걸음걸이까지 하나하나 조롱한다. 서윤아는 휴대폰을 꺼내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린다. 백화점 직원들끼리만 있는 비밀 채팅방이다. 오늘 미친 거지 할아버지 왔었음. 320만 원짜리 스카프 사감. 어디서 돈 구했대. 폐지 주워서 모았나. 곧 다른 직원들의 답장이 쏟아진다. 헐, 대박, 사진 찍었어. 나도 봤음. 진짜 냄새 심함. 경비가 쫓아냈어야 하는데. 한기석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간다. 손에 든 쇼핑백이 무겁다. 아니, 마음이 무겁다. 320만 원. 그가 평생 모은 돈 중 큰 부분이다. 아내의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린 후 국민연금으로 조금씩 모았던 돈. 그 돈으로 오늘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그는 1층 로비 벤치에 앉아 쇼핑백을 열어본다. 안에는 연보라색 스카프가 들어있다. 아내가 원했던 것. 한기석은 스카프를 꺼내 얼굴에 대본다. 부드러운 실크의 촉감. 아내가 좋아했을 그 느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다음 날 오후 2시. 한기석은 다시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에 나타난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점퍼, 똑같은 구부정한 걸음걸이. 그는 쇼핑백을 들고 있다. 어제 산 스카프가 들어있는 그 가방.
사실 그는 어제 집에 돌아가 스카프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색상이 조금 달랐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연보라의 금빛 자수였는데 받은 것은 연보라의 은빛 자수였다. 서윤아가 잘못 준 것이다. 아니, 의도적으로 재고 처리용을 준 것일 수도 있다. 한기석은 교환을 요청하러 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감한다. 오늘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3층 라벨루나 매장 앞에 선다. 매장 안을 들여다보니 어제와 같은 직원들이 보인다. 서윤아와 이민지. 두 사람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고객인데 명품 드레스를 입고 샤넬 가방을 들고 있다. 전형적인 VIP다. 서윤아는 그 고객 앞에서 180도 다른 사람이다. 공손하고 친절하며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한기석이 매장에 들어서자 서윤아의 미소가 사라진다. 그녀는 VIP 고객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말한 뒤 한기석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하다. 또 왜 오셨냐는 듯한 표정.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내밀며 말한다. 어제 산 스카프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색상이 다르다고. 서윤아는 가방을 받아들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묻는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고. 영수증은 있냐고. 목소리가 차갑다. 한기석이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낸다. 구겨진 영수증. 서윤아는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확인한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친다. 영수증에는 분명히 연보라 마이너스 은색 자수라고 적혀 있다. 본인이 확인도 안 하고 샀으면서 이제 와서 교환을 요구하냐고 따진다. 한기석은 당황한다. 어제 서윤아가 제품을 보여줄 때 금색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은색으로 찍혀 있다. 서윤아가 의도적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서윤아는 큰 소리로 말한다. 어르신, 구매 후 단순 변심은 교환이 안 됩니다. 여기 명품 매장이에요. 목소리가 커지자 매장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다. VIP 고객도 힐끔 쳐다본다. 다른 매장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민다. 한기석은 작은 목소리로 해명한다. 자신은 변심이 아니라 잘못 받은 것이라고. 어제 금색이라고 했다고. 서윤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어르신이 잘못 들은 거라고. 노인이라 귀가 어두우신 것 아니냐고.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백화점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는 언제나 구경거리다. 한기석의 얼굴이 붉어진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해 본 적이 없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한다. 교환이 안 되면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서윤아는 더욱 큰 목소리로 대답한다. 환불도 안 됩니다.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구매 확정 후 반품 불가. 그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말한다. 이민지가 옆에서 거든다. 어르신, 명품은 원래 그래요. 한번 사면 끝이에요. 동네 시장 아니에요. 두 직원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진다. 한기석은 가슴이 답답해진다. 숨이 막힌다. 77세의 노인에게 이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직원들의 조롱, 자신의 무력함.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서윤아가 추격한다. 어르신, 다음부터는 잘 보고 사세요. 그리고 여기 같은 고급 매장은 어르신 수준에 안 맞아요. 그 순간 VIP 고객이 끼어든다. 여자는 서윤아에게 말한다. 직원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 어르신이 불쌍하잖아요. 서윤아는 재빨리 태도를 바꾼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이 어르신이 확인도 안 하고 사신 건데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VIP 고객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자신도 곤란해질까봐. 한기석은 그 모든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매장을 나선다. 쇼핑백을 들고 구부정한 등을 한 채. 복도를 걷는 그의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매장 직원들의 웃음,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누군가 속삭인다. 저 할아버지 불쌍하네. 또 누군가 말한다. 명품 매장에 왜 온 거야, 분수를 모르네. 한기석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벽에 기댄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가슴이 무너진다. 320만 원을 날린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힌 것이 더 아프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온다. 1층 로비. 한기석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른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 혈압이 오른 것 같다. 그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낸다. 혈압약이다.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신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린다. 누군가는 자리를 피한다. 한기석은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내의 사진이 기다리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때 경비원 2명이 다가온다. 30대 남성 경비원 박철수와 40대 남성 경비원 김동욱이다. 두 사람은 무전기로 호출을 받았다. 3층 명품관에서 이상한 노인이 소란을 피우고 1층까지 내려왔다는 보고. 그들은 한기석을 발견하고 다가간다. 박철수가 먼저 말을 건넨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한기석은 고개를 든다. 그냥 쉬고 있다고 대답한다. 박철수는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여기는 쇼핑 고객을 위한 공간인데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곤란하다고. 한기석은 자신도 고객이라고 말한다. 어제 여기서 물건을 샀다고. 오늘도 교환하러 왔다고. 박철수와 김동욱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둘 다 한기석을 믿지 않는다. 그의 외모, 옷차림, 분위기 모든 것이 이 백화점의 고객답지 않다. 김동욱이 말한다. 어르신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기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낸다. 두 경비원은 영수증을 확인한다. 라벨루나 320만 원. 진짜다. 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혹시 주운 거 아니냐고 묻는다. 아니면 훔친 거냐고. 한기석은 황당해한다. 자신이 돈 내고 산 건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목소리가 떨린다. 박철수는 그럼 영수증 날짜를 확인하라며 다시 들여다본다. 어제 날짜다. 그는 무전기로 3층 라벨루나에 확인 전화를 건다. 서윤아가 받는다. 어제 노인 고객이 320만 원 결제한 거 맞냐고 묻는다. 서윤아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한다. 맞긴 한데 그 고객이 오늘 와서 트러블을 일으켰다고. 교환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박철수는 무전기를 끊고 한기석을 쳐다본다. 눈빛이 차갑다. 어르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고급 백화점이에요. 한기석은 항변한다. 자신은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 정당하게 교환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박철수는 고개를 젓는다. 위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가 정당하냐고. 어르신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기석은 어떤 조치냐고 묻는다. 김동욱이 대답한다. 퇴장 조치요. 한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자신은 고객인데 왜 쫓겨나야 하냐고. 박철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어르신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 말에 한기석의 가슴이 철렁한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뜻이다. 한기석은 천천히 일어선다. 무릎이 욱신거린다. 그는 쇼핑백을 들고 출구로 향한다. 박철수와 김동욱이 그의 뒤를 따른다. 마치 범죄자를 호송하듯. 백화점 정문.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한기석은 우산도 없이 그냥 빗속으로 걸어 나간다. 경비원들은 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닫는다. 한기석은 비를 맞으며 걷는다. 옷이 금세 젖는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른다. 아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늙었다는 이유로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버스가 온다. 한기석은 버스에 오른다. 하지만 젖은 옷 때문에 승객들이 자리를 피한다. 한 여성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는다. 한기석은 맨 뒤 구석자리에 앉는다. 버스가 출발한다. 창밖으로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이 점점 멀어진다. 저 화려한 건물 안에서 자신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다. 320만 원을 쓰고도. 한기석은 쇼핑백을 무릎에 올려놓는다. 안에는 잘못된 스카프가 들어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그는 눈을 감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은 날 저녁 7시.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 지하 2층 직원 휴게실.
라벨루나 매장에 서윤아와 이민지가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다. 휴게실에는 다른 매장 직원들도 여럿 있다. 루이비통 매장의 최수진, 구찌 매장의 강민아, 에르메스 매장의 정혜림.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다. 그들은 백화점 명품관의 엘리트들이다. 연봉도 높고 외모도 뛰어나며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는다. 서윤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 어제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320만 원짜리 스카프를 샀는데 오늘 와서 교환하겠다고 떼를 썼다고. 자기가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쫓겨났다고. 이민지가 거들며 말한다. 진짜 웃겼어요, 언니. 그 할아버지 경비한테 끌려나가는 거. 최수진이 웃으며 묻는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서윤아가 손을 휘저으며 묘사한다. 완전 거지 스타일. 옷은 30년은 묵은 것 같고 냄새는 진동하고. 강민아가 킥킥거리며 말한다. 요즘 노인네들 진짜 막 나가더라. 명품 매장에서 맘상이 거지같이 입고 와서 VIP 대우 요구하고. 정혜림이 맞장구 친다. 맞아, 돈 있으면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윤아는 휴대폰을 꺼내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린다.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 직원들만 있는 비밀 채팅방이다. 회원수는 153명. 서윤아는 오늘의 에피소드를 자세히 적는다. 제목은 오늘의 진상 고객. 글 내용은 가혹하다. 77세 거지 할배가 와서 320만 원 쓰고 교환 요구함. 영수증 들이대며 교환하라고 뗐음. 경비 불러서 쫓아냈는데 진짜 명품관에 왜 오는지 모르겠음. 냄새도 개심해서 노인 냄새랑 곰팡이 냄새 콤보임.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달린다. 다른 층 직원들이 하나둘 반응한다. 대박, 나도 봤음. 1층에서 진짜 불쌍하더라. 근데 320은 어떻게 구함? 필히 폐지 주워서 모았을 듯. 이민지도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다. 오늘 미친 할배 때문에 개빡쳤다는 내용과 함께 매장 사진을 올린다. 물론 한기석의 얼굴은 찍지 않았지만 상황 묘사는 자세하다. 그녀의 팔로워는 2,300명. 대부분 같은 업계 종사자들이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다. 헐, 대박, 노인네들 진짜 답 없음. 백화점 출입 제한해야 함. 나도 비슷한 경험 있음. 휴게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가열된다. 서윤아를 중심으로 직원들은 한기석을 조롱하는데 열을 올린다. 누군가는 그가 입었던 옷을 흉내낸다. 누군가는 그의 걸음걸이를 따라하며 웃는다. 최수진이 말한다. 근데 진짜 궁금한데 320만 원을 어떻게 구한 거야? 설마 진짜 폐지 주운 거 아니야? 강민아가 손뼉을 치며 웃는다. 아니면 자식들 몰래 집 팔아서 나온 돈이거나. 정혜림이 고개를 끄덕인다. 요즘 그런 노인네들 많대. 치매 걸려서 돈 개념 없어지고. 이민지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낸다. 언니, 근데 그 할아버지 혹시 훔친 카드로 결제한 거 아니야? 아들 카드 몰래 가져와서. 서윤아가 손을 저으며 말한다. 그건 아닐 거야. 승인 됐으니까. 근데 진짜 이해 안 가는 건 32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잖아. 그걸 스카프에 쓰다니. 미쳤지.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 같으면 차라리 병원비에 쓰지.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야. 대화는 점점 더 잔인해진다. 그들은 한기석의 나이를 조롱하고 외모를 비하하고 경제적 상황을 추측하며 깔아뭉갠다. 누구도 그가 왜 320만 원을 썼는지, 그 돈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낄 뿐이다. 휴게실 한쪽에 설치된 CCTV는 이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CCTV는 장식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누가 이걸 보겠냐고. 같은 시각 백화점 보안실. 50대 보안팀장 최진호가 모니터를 보고 있다. 그는 오늘 3층에서 발생한 소란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한기석이 교환을 요청하고 거절당하는 장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 최진호는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뭔가 잘못됐다. 저 노인은 정당한 고객이었는데 왜 저런 대우를 받았을까? 그는 직원 휴게실 CCTV도 확인한다. 그리고 직원들의 대화를 듣는다. 충격이다. 최진호는 고민한다. 이걸 상부에 보고해야 하나? 하지만 직원들을 고발하면 그들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는 내일 아침 점장에게 조용히 말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이미 더 큰 톱니다.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기석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욕은 곧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다음 날 새벽 6시.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 본부 사무실. 경영지원팀 차장 김상훈이 출근해 컴퓨터를 켠다. 그는 항상 일찍 출근하는 스타일이다. 이메일함을 열자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띈다. 발신자는 HK그룹 감사실. 제목은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 라벨루나 매장 직원 응대 관련 긴급 감사 요청. 김상훈의 얼굴이 굳는다. HK그룹. 그것은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을 소유한 모기업이다. 한국 10대 그룹 중 하나이며 유통, 건설, 금융, IT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다. 김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연다. 내용은 간결하지만 무겁다. 2025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기 백화점 3층 라벨루나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응대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매장의 모든 CCTV 영상과 직원 근무 기록, 고객 거래 내역을 오늘 오전 10시까지 본 그룹 감사실로 제출 바랍니다. 지연 시 중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K그룹 감사실장 박민수. 김상훈은 식은땀을 흘린다. 감사실이 움직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것도 회장 직속 기관인 감사실이. 그는 즉시 백화점 점장 이정석에게 전화를 건다. 새벽 6시지만 이런 건 기다릴 수 없다. 이정석은 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김상훈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한다. HK그룹 감사실에서 메일이 왔다고. 라벨루나 매장 건으로. 이정석의 목소리가 확 깨어난다. 뭐? 감사실이? 이정석은 즉시 백화점으로 향한다. 그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한다. 라벨루나 매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며칠 전 경비 보고서가 떠오른다. 노인 고객 관련 소란. 하지만 그건 그냥 일상적인 트러블 아니었나? 왜 감사실까지 나선 거지? 그는 불안하다. HK그룹 감사실이 움직이면 반드시 누군가 잘린다. 그것도 가차없이. 오전 7시 30분. 백화점 점장실. 이정석과 김상훈 그리고 보안팀장 최진호가 모여 긴급회의를 한다. 최진호가 지난 이틀간의 CCTV 영상을 재생한다. 첫째 날 한기석이 매장에 들어와 스카프를 구매하는 장면. 서윤아의 무례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둘째 날 한기석이 교환을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장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 그리고 결정타 직원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한기석을 조롱하는 장면.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다. 이정석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건 재앙이다. 김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정석은 고민한다. 일단 감사실에 자료를 보내야 한다.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면 서윤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어쩌면 해고까지. 그는 머리를 감싸쥔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최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점장님, 제가 어제 이 상황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이정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늦었다. 감사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누군가 고발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누가? 저 노인이 직접? 77세 노인이 HK그룹 감사실에 어떻게 접근한 거지? 이정석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다. 오전 9시. 김상훈은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감사실로 전송한다. CCTV 영상 23개 파일, 직원 근무 기록, 고객 거래 내역.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이 떨린다. 이정석은 서윤아를 긴급 소환한다. 서윤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점장실로 들어온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정석은 차갑게 말한다. 앉아보세요. 서윤아, 당신 며칠 전에 노인 고객 응대한 거 기억하죠? 서윤아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한다. 아, 그 할아버지요? 네, 기억합니다. 교환 요청하셨는데 규정상 불가해서 거절했습니다. 이정석이 컴퓨터 화면을 돌린다. CCTV 영상이 재생된다. 서윤아의 표정, 말투,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휴게실 영상.
그녀가 한기석을 조롱하는 장면. 서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점장님 이건. 이정석이 차갑게 말한다. HK그룹 감사실에서 이 건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당신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직원이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서윤아는 당황한다. 감사실이요? 왜요?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요. 이정석이 한숨을 쉰다. 규정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저 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서윤아는 변명을 시도한다. 하지만 저는 고객이 불합리한 요구를 해서. 이정석이 손을 든다. 그만하세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 있으세요. 출근 정지입니다. 감사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윤아는 충격에 휩싸인다. 출근 정지? 점장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이정석은 대답하지 않는다. 서윤아는 떨리는 다리로 점장실을 나선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다. 감사실 조사. 출근 정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냥 노인 한 명 응대했을 뿐인데. 같은 시각 서울 청담동 HK그룹 본사 회장실. 77세의 한기석이 거대한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점퍼를 입고 있지 않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 에르메스 넥타이, 롤렉스 시계. 그의 뒤로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고 화면에는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그는 조용히 영상을 본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표정은 무덤덤하다. 77년을 살며 익숙해진 표정이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온다. 40대 여성 김비서다. 그녀는 공손하게 말한다. 회장님,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자료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수고했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실 겁니까? 그냥 감사실에 맡기시면. 한기석이 미소 짓는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사람들이 알아야 하거든.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김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회장의 결심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전 11시. 프레스티지 타워 백화점 정문 앞. 평소와 다름없이 고급 차들이 드나들고 명품을 입은 고객들이 쇼핑을 즐긴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돈다. 보안팀과 경영진이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다. 백화점 점장 이정석, 경영지원팀 차장 김상훈, 보안팀장 최진호 그리고 각 층 책임자들. 총 15명의 임원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다. 직원들은 수군거린다. 무슨 일이지? VIP 고객 오나? 오전 11시 정각. 멀리서 검은색 차량 행렬이 나타난다. 맨 앞은 최신형 벤츠 S클래스, 그 뒤로 제네시스 2대. 차량들은 위험 있게 백화점 정문 앞에 멈춘다. 도어맨 김성훈이 급히 문을 열러간다. 하지만 그는 멈칫한다. 제일 뒷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경호원임을 알아챈 것이다.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경계한다. 그리고 중앙 차량의 문이 열린다. 한 노인이 천천히 내린다. 77세의 한기석. 하지만 그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검은색 톰포드 맞춤 정장, 완벽하게 빛나는 구두,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다. 며칠 전 무시당하던 그 흐릿한 눈빛이 아니다. 날카롭고 권위적인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해온 사람의 눈빛이다. 그의 옆으로 김비서가 서고 뒤로는 HK그룹 감사실 직원 3명이 따른다. 이정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는 한기석의 얼굴을 본 순간 깨닫는다. CCTV에서 봤던 그 노인. 하지만 저 사람이 대체 누구기에 이런 대접을? 김상훈이 속삭인다. 점장님, 저분이 혹시... 이정석은 대답할 수 없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한기석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온다. 경호원들이 좌우를 호위한다. 이정석과 임원진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인다. 90도로. 그들은 아직 한기석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이 위압감, 이 경호 수준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김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점장님이 이정석 점장님 맞으십니까? 이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맞습니다. 김비서가 냉정하게 말한다. HK그룹 한기석 회장님이십니다. 인사 올리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백화점 입구는 정적에 휩싸인다. 한기석 회장, HK그룹 회장, 한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HK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 자산 15조 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 이정석의 다리가 풀린다. 옆에 김상우는 얼굴이 새빨개진다. 최진호는 식은땀을 흘린다. 그들은 며칠 전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무시했다. 조롱했다. 쫓아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을, 이 백화점 건물주인 HK그룹의 수장을. 이정석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저 더 깊이 허리를 숙일 뿐이다. 한기석은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그의 눈빛은 차갑다. 한기석이 입을 연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무게감이 있다. 고개를 드세요, 점장님. 이정석이 떨리며 고개를 든다. 한기석이 말한다. 며칠 전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점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정석은 대답하지 못한다. 한기석이 계속한다. 내가 고객으로서 이 백화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정석이 간신히 입을 연다.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진다.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점장님. 내가 회장이든 일반 시민이든 77세 노인이든 고객은 고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원들은 나를 고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석은 말문이 막힌다. 한기석이 백화점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임원진은 뒤를 따른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1층 로비의 모든 직원과 고객이 얼어붙는다. 한기석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지른다. 그가 며칠 전 앉았던 벤치 앞에서 멈춘다. 경비원 박철수와 김동욱이 저 멀리 서 있다가 한기석을 보는 순간 안색이 변한다. 그들도 깨닫는다. 저 노인이 누구인지. 한기석이 그들을 쳐다본다. 두 경비원은 동시에 허리를 숙인다. 한기석은 아무 말 없이 에스컬레이터로 향한다. 3층으로. 라벨루나 매장으로. 3층 명품관. 한기석과 그의 일행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매장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소문은 이미 퍼졌다. HK그룹 회장이 백화점에 왔다고. 그것도 직접 방문했다고.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한다. 회장이 백화점에 오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특별한 포상이 있거나 특별한 징계가 있거나.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명백히 후자다. 라벨루나 매장 앞. 서윤아는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 정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지를 포함한 다른 직원 3명이 매장에 있다. 그들은 한기석의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얼어붙는다. 이민지는 며칠 전 그 노인을 기억한다. 언니와 함께 조롱했던 그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 그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한기석이 매장 앞에 멈춰 선다. 매장 안 직원들은 모두 입구로 나와 줄지어 선다. 이민지의 다리가 떨린다. 한기석은 그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본다. 그리고는 조용히 묻는다. 서윤아 씨는 어디 있습니까? 이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회장님, 어제 출근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조치군요. 그럼 며칠 전 나와 함께 있었던 직원은 누구입니까? 이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떠밀려 나온다. 옆 직원이 슬쩍 밀었기 때문이다. 이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린다. 한기석이 그녀를 바라본다. 당신이 나를 기억합니까? 이민지가 간신히 대답한다. 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 한기석이 묻는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겁니까? 이민지는 대답하지 못한다. 한기석이 계속한다. 아니면 내가 회장이었어도 똑같이 대했을 겁니까? 이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기석은 표정 변화 없이 말한다. 당신의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모든 사람에게 사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민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 한기석이 뒤를 돌아본다. 점장님, 이 매장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영업 정지입니다. 이정석이 깜짝 놀란다.
회장님, 일주일 영업 정지면 손실이 막대합니다. 한기석이 차갑게 말한다. 손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 문제입니다. 일주일간 폐쇄하고 그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은 고객 응대 재교육을 받으십시오. 특히 서윤아 씨는 본사 윤리위원회로 소환하겠습니다. 이정석은 더 이상 반론하지 못한다. 한기석의 말은 명령이다. 거역할 수 없는. 한기석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다. 며칠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 스카프를 보려다 무시당했던 그 자리. 그는 진열장 앞에 선다. 연보라색 스카프를 바라본다. 아내가 원했던 것. 그는 김비서에게 말한다. 저 스카프를 포장해 주세요. 김비서가 직원에게 지시한다. 이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을 열고 스카프를 꺼낸다.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리본으로 묶고 전용 박스에 넣고 쇼핑백에 담는다. 며칠 전과는 천지 차이다. 한기석은 포장된 스카프를 받아들고 매장을 나선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뒤로 모든 직원이 고개를 숙인다. 어떤 직원은 울고 있다. 어떤 직원은 두려움에 떤다. 한기석은 1층까지 내려와 로비 중앙에 선다. 그리고는 이정석을 부른다. 점장님, 이 백화점의 모든 직원을 소집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정석이 놀란다. 지금요? 전 직원을요?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모두 소집하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30분 후 1층 로비에 프레스티지 백화점의 전 직원 382명이 모인다. 판매사원, 경비원, 청소직원, 관리직원 모두. 그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다. 한기석이 입을 연다. 여러분, 나는 HK그룹 한기석입니다. 이 백화점의 건물주이자 여러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한기석이 계속한다. 며칠 전 나는 이 백화점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회장이 아닌 평범한 77세 노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인다. 한기석이 말한다.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걸음으로 320만 원짜리 스카프를 사러 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인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한기석이 목소리를 높인다. 내가 회장이라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고객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든 가방으로, 그가 탄 차로, 그가 가진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다. 한기석이 스카프 상자를 들어 올린다. 이 스카프는 320만 원입니다. 나에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이 돈으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직원들은 그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손이 떨린다. 77년 인생의 무게가 느껴진다. 한기석이 선언한다. 오늘부터 이 백화점은 변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일주일간 고객 응대 재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명품관 직원들은 본사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윤아 씨와 관련 직원들은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일을 절대 덮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들이다. 한기석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고객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계단에서 내려온다. 로비는 여전히 정적이다. 한기석이 출구로 향하는 동안 382명의 직원 중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원룸에서 서윤아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출근 정지 통보를 받은 후 그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스마트폰은 꺼놓았다. 메시지와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이다.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가 묻는다. 무슨 일이냐고. 회장이 직접 왔다던데 사실이냐고. 너 잘렸냐고. 서윤아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다. 교환 불가 제품은 교환하지 않았고 무례한 고객에게는 단호하게 대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방식으로 일했고 실적도 뛰어났고 승진도 빨랐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다. 단지 노인 한 명 때문에. 초인종이 울린다. 서윤아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울린다. 계속 울린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연다. 문 앞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다. 등기 우편이다. HK그룹 인사팀 발송. 서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는다. 문을 닫고 뜯어본다. 내용은 간결하다. 서윤아 씨 귀하는 2025년 1월 17일 오전 10시 HK그룹 본사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불참 시 징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서윤아는 편지를 구기고 바닥에 던진다. 윤리위원회. 그곳은 HK그룹에서 가장 두려운 곳이다. 한번 거기 불려가면 거의 해고다. 아니면 최소 정직 3개월의 강등. 그녀의 경력은 끝이다. 29세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다. 고급 아파트, 명품 옷, 해외여행, SNS의 화려한 삶. 모두 직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이다. 직장을 잃으면? 그녀는 생각하기도 싫다. 다음 날 저녁. 서윤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어머니 박순자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묻는다. 윤아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잘 지내지? 서윤아는 대답하지 못한다. 목이 메인다. 어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챈다. 윤아야, 무슨 일 있어? 서윤아는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서윤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노인 고객을 무시한 일, 그 노인이 HK그룹 회장이었던 것, 윤리위원회 소환 해고 위기.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인다. 뭐?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었다고? 윤아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윤아가 항변한다. 엄마, 나는 몰랐어.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어머니가 한숨을 쉰다. 그게 문제야, 윤아야. 회장이든 아니든 손님은 손님이잖아. 어머니의 말에 서윤아는 말문이 막힌다. 어머니가 계속한다. 윤아야,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 내가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내가 그 사람들이 된 게 아니야. 너도 서민이야. 우리 가족 다 서민이야. 근데 너는 왜 서민을 무시한 거야? 서윤아는 대답하지 못한다. 눈물만 흐른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린다. 윤아야, 이번 일은 내가 잘못한 거야. 벌을 받아들여야 해. 전화를 끊은 서윤아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어머니마저 자신을 비난한다. 아니,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다. 자신이 잘못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거울을 본다. 완벽한 메이크업, 명품 옷, 반짝이는 액세서리.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은 텅 비어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됐을까? 다음 날 오전. 서윤아는 HK그룹 본사로 향한다. 그녀는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었다. 명품은 피하고 검은색 정장을 선택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본사 건물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인다. 들어가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도망가면 더 끝이라는 것을.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30층 윤리위원회 회의실. 긴 테이블 앞에 5명의 위원이 앉아 있다. 모두 50대 이상의 HK그룹 임원들이다. 중앙에는 윤리위원장 박민수 전무가 앉아 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다. 서윤아는 테이블 반대편에 홀로 앉는다. 마치 법정의 피고인처럼. 박민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한다. 서윤아 씨, 당신은 지난 1월 14일과 15일 프레스티지 백화점 라벨루나 매장에서 고객 응대 중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서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교환 불가 제품이었고 고객이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규정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CCTV 영상을 봤습니까? 서윤아가 고개를 숙인다.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박민수가 노트북을 돌린다. 화면에는 그날의 영상이 재생된다. 서윤아 자신이 한기석을 무시하는 장면, 조롱하는 장면, 휴게실에서 웃으며 욕하는 장면. 서윤아는 화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린다. 자신의 모습이 끔찍하다. 표정, 말투, 태도 모든 것이. 영상 속의 자신은 오만하고 잔인하다. 마치 다른 사람 같다. 아니, 이게 진짜 자신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박민수가 묻는다. 변명하시겠습니까? 서윤아는 고개를 젓는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민수가 선언한다. 서윤아 씨, 당신은 HK그룹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중을 위배했습니다. 따라서 정직 6개월과 강등 처분을 내립니다. 복직 후에도 재발 시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서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정직 6개월. 무급이다. 6개월간 수입이 끊긴다. 그리고 강등. 수석 판매사원에서 일반 사원으로. 연봉은 반토막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온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다리는 휘청거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다. 로비를 나서는 순간 그녀는 주저앉는다. 모든 것이 끝났다. 5년간 쌓아온 커리어, 자존심, 자만심 모두. 윤리위원회가 열린 다음 날 오전.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 한 통의 보도자료가 배포된다. 발신처는 HK그룹 홍보팀. 제목은 HK그룹 한기석 회장, 프레스티지 백화점 직원 갑질 논란에 직접 대응. 보도 자료에는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기석 회장이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해 백화점을 방문했고 직원들에게 모욕당했으며 이에 전 직원 재교육과 관련 직원 징계를 단행했다는 내용이다. 오전 11시. 첫 기사가 터진다. 조선일보 대한민국 부자 1위 한기석 회장, 백화점 직원에게 당한 모욕의 전말. 기사는 자세하고 충격적이다. 77세 노인으로 백화점을 방문한 한기석이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직원들이 뒤에서 어떻게 조롱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사 말미에는 한기석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나는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고객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11시 반. 다른 언론사들도 일제히 기사를 쏟아낸다. 중앙일보 외모로 사람 판단한 백화점 직원, 알고 보니 상대는 재벌 회장. 한겨레 한기석 회장 직접 나서 갑질 직원 징계 단행, 사회적 교훈 남겨. 동아일보 77세 노인 모욕한 명품 매장 직원 6개월 정직 처분. 경향신문 부자도 서민처럼 대우받길 원했다. 한기석 회장의 실험적 방문 화제. 정우. TV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룬다. KBS 12시 뉴스 톱기사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HK그룹 한기석 회장이 백화점을 방문해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를 직접 경험하고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와 노인 차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기석의 사진과 프레스티지 백화점 전경이 나온다. 오후 3시. 유튜브에 관련 영상들이 쏟아진다. 한기석 회장 백화점 갑질 사건 총정리. 77세 노인 무시한 직원의 최후, 재벌 회장이 직접 나선 이유. 영상들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다. 댓글창은 또 다른 토론장이 된다. 누군가는 한기석을 칭찬하고 누군가는 서윤아의 인생을 걱정한다. 하지만 대세는 명확하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사회적 교훈을 찾고 있다. 오후 5시. SNS도 폭발한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든 플랫폼에서 한기석 회장이 트렌딩한다. 누군가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 누군가는 명품 매장 직원들의 태도를 비판한다. 누군가는 노인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미스러운 일을 넘어 사회 전체가 돌아봐야 할 문제로 확장된다. 저녁 9시. TV 토론 프로그램 JTBC 뉴스룸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 패널로는 사회학자, 소비자 단체 대표, 유통업 전문가가 나온다. 사회학자는 말한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와 계급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문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소비자 단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명품 매장의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비자가 비슷한 경험을 호소해 왔습니다. 한기석 회장의 이번 조치가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유통업 전문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직원들도 실적 압박을 받습니다. VIP 고객을 우대하라는 회사 지침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일반 고객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토론은 1시간 넘게 이어진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문제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대부분은 변화를 요구한다. 명품 매장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에서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밤 11시. 서윤아는 집에서 TV를 끈다. 온종일 자신에 대한 뉴스만 나왔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사람들은 이미 안다. SNS에는 그녀의 사진까지 돌아다닌다. 누군가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내 캡처한 것이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사진,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비난한다. 저러니까 서민을 무시하지, 돈에 미쳐서 인간성을 잃었네. 서윤아는 스마트폰을 던진다.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세상이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 언론, 대중, SNS 모두가. 그녀는 이제 공공의 적이다. 악력이다. 교훈을 주기 위한 희생양이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린다. 잘못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벌받아야 하나?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야 하나? 정직 처분 첫 주. 서윤아는 집에만 있다. 외출할 수 없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볼 것 같다. SNS에 얼굴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는다. 배달 음식을 시켜도 먹지 못한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체중이 5kg 빠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인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수척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다. 단체 카톡방에서도 그녀는 강퇴당했다. 백화점 직원 모임, 대학 동창 모임, 취미 모임 모두에서. 사람들은 그녀와 엮이기 싫어한다. SNS에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면 삭제한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서윤아는 고립된다. 완전히 철저하게. 둘째 주. 서윤아는 인터넷을 뒤진다. 자신에 대한 기사, 댓글, 영상을 모두 찾아본다. 자해 행위다. 보면 볼수록 상처받는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 없다. 어떤 댓글은 그녀의 죽음을 바란다. 저런 년은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함, 인생 망하길 바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길. 서윤아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운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사람인가? 어떤 밤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간다. 아파트 15층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끝이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더 이상 비난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녀의 발이 난간 위로 올라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눈물이 흐른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엄마다. 서윤아는 휴대폰을 본다. 엄마의 얼굴 사진이 화면에 뜬다. 웃고 있는 엄마. 서윤아는 난간에서 내려온다.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가 밝게 말한다. 유나야, 밥은 먹었어?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 서윤아는 대답하지 못한다. 눈물만 흐른다. 어머니가 눈치챈다. 유나야, 울어? 무슨 일이야? 서윤아가 울먹인다. 엄마, 나 죽고 싶어. 어머니는 놀란다. 뭐? 유나야, 무슨 소리야? 어디야 지금? 서윤아가 대답한다. 집 옥상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유나야, 거기서 내려와. 지금 당장. 엄마가 지금 갈게. 움직이지 마. 서윤아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온다. 옥상 문을 닫는다. 복도를 걷는다.
집으로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린다. 엄마다. 어머니 박순자는 급히 달려왔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문을 열자마자 딸을 껴안는다. 서윤아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어린아이처럼 와락 안겨운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괜찮아 유나야. 엄마가 왔어. 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어머니가 딸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에서 물을 가져온다. 마시라고 건넨다. 서윤아는 물을 마신다. 어머니가 조용히 묻는다. 유나야 정말 죽으려고 했어?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유나야 엄마 생각은 안 했어?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서윤아가 울먹인다. 미안해요 엄마. 나는 이제 끝이에요. 직장도 잃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세상이 다 날 욕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꽉 잡는다. 아니야 유나야. 너는 아직 젊어. 29살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가 계속한다. 유나야 너 그 할아버지한테 진짜 미안해?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그분한테 사과해.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서윤아가 놀란다. 어떻게요? 회장님께 어떻게 찾아가요? 어머니가 말한다. 방법을 찾아. 편지라도 써.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서윤아는 고민한다. 정말 그래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다. 도망가는 것보다는 낫다. 셋째 주. 서윤아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HK그룹 한기석 회장님께. 첫 문장을 쓰고 찢는다. 다시 쓰고 또 찢는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해야 할까? 그녀는 밤새도록 편지를 쓴다. 수십 번을 고쳐 쓴다. 새벽 4시 마침내 완성된 편지. A4 용지 3장 분량.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본다. 회장님, 저는 프레스티지 백화점 라벨루나 매장에서 근무했던 서윤아입니다. 먼저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회장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 모든 것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회장님을 고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5년간 명품 매장에서 일하며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돈 많은 고객들을 응대하며 제가 마치 그들과 같은 계급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잊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금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사람들도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아니, 부족한 벌입니다. 제가 회장님께 그리고 그동안 제가 무시했던 모든 분들께 끼친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복직하면 저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아니, 백화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회장님, 용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 진심만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아 올림. 서윤아는 편지를 봉투에 넣는다. HK그룹 본사 주소를 적는다.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발송한다. 편지가 접수되는 순간 그녀는 홀가분함을 느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이다. 그리고 변화. 진짜 변화. 넷째 주. 서윤아는 집을 청소한다. 몇 주간 방치했던 집을 깨끗이 한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한다. 물리적 청소와 함께 마음도 정리된다. 그녀는 옷장을 연다. 명품 옷들이 가득하다.
샤넬, 구찌, 프라다. 한때는 자랑이었던 것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다. 그녀는 옷들을 꺼내 박스에 담는다. 기부할 것이다. 자신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5째 주. 서윤아는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근처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 신청을 한다. 처음에는 떨렸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하지만 복지관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준다. 그녀는 노인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주고 산책을 함께한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진다. 그리고 배운다. 노인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존엄을.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서윤아의 손을 잡는다. 82세 김말순 할머니야. 할머니는 말한다. 아가씨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릴 잘 안 찾는데 아가씨는 매일 와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윤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짓는다. 뭘 배워? 서윤아가 대답한다. 사람을 진짜로 보는 법이요. 6째 주. HK그룹에서 답장이 온다. 하얀 봉투. 서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뜯는다. 편지는 짧다. 서윤아 씨, 당신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6개월 후 복직하면 새로운 서윤아를 보여주십시오. 한기석. 서윤아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는다. 용서받았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기회를 받았다. 그녀는 다짐한다. 반드시 변하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번 정직 기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봄이 오고 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는다. 자신도 그렇게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한편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한다. 한기석의 방문 이후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점장 이정석은 전 직원에게 일주일간의 교육을 공지한다. 교육 내용은 고객 응대, 인권 감수성, 차별 금지.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한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교육일 거라 생각했던 직원들도 점차 태도가 변한다. 첫째 날 교육. 강사는 60대 인권운동가 이순희 선생이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조용히 말한다. 여러분은 서비스직에 종사합니다. 서비스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받고 친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겁니다. 고객이 돈을 내든 안 내든 비싼 옷을 입든 안 입든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순희 선생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녀도 젊은 시절 백화점에서 일했다. 그때 한 노숙자가 백화점에 들어왔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쫓아냈다. 하지만 이순희는 그에게 물을 건넸다. 알고 보니 그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전쟁 후유증으로 가족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 이순희는 그날 깨달았다. 겉모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직원들은 숙연해진다. 어떤 직원은 운다. 이민지도 그중 한 명이다. 그녀는 자신이 한기석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린다. 부끄럽다. 너무나 부끄럽다. 교육이 끝난 후 이민지는 이순희 선생에게 다가간다. 선생님,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분을 너무 무례하게 대했어요. 이순희가 이민지의 어깨를 토닥인다. 깨달았으면 됐어요.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하면 돼요. 둘째 날 교육. 강사는 소비자 심리 전문가 박준혁 교수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준다. 명품 매장 직원의 태도가 고객 구매에 미치는 영향. 놀랍게도 친절한 응대를 받은 고객은 70%가 재방문한다. 반면 무시당한 고객은 95%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적 경험을 평균 11명에게 이야기한다. 명품을 팔아도 태도가 나쁘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뜻이다. 박준혁 교수는 강조한다. 여러분, 고객은 제품만 사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삽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말투, 당신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제품의 일부입니다. 명품 매장이라고 해서 거만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진짜 고급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새로운 관점이다. 셋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실습이다. 직원들은 역할극을 한다. 한 명은 고객, 한 명은 직원.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기한다. 허름한 옷을 입은 고객,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고객, 노인 고객, 장애인 고객.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며 익숙해진다. 그리고 깨닫는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 마지막 날. 한기석이 직접 백화점을 방문한다. 예고 없이. 직원들은 놀란다. 회장님이 또 오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기석은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이다. 캐주얼한 스웨터와 청바지. 그는 1층부터 천천히 둘러본다. 매장마다 들어가 직원들을 관찰한다. 직원들은 긴장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응대한다. 모든 고객에게. 옷차림과 관계없이. 한기석은 3층 라벨루나 매장 앞에 선다. 일주일간 폐쇄됐던 매장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다. 새로운 직원들이 배치됐다. 이민지도 그중 한 명이다. 한기석이 매장에 들어서자 이민지는 밝은 미소로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진심이다. 한기석은 미소 짓는다. 스카프를 하나 보고 싶습니다. 이민지는 정성스럽게 스카프들을 보여준다. 하나하나 설명한다. 가격대, 소재, 디자인. 그리고 고객의 취향을 묻는다. 선물용이신가요? 아니면 본인께서 쓰실 건가요? 한기석은 대답한다. 아내 묘지에 가져갈 겁니다. 이민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그렇다면 밝은 색이 좋으시겠네요. 고인을 기리는 마음이 담긴.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변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한기석을 이정석 점장이 기다린다. 회장님, 교육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한기석은 미소 짓는다. 네,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점검하십시오. 다시는 그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정석이 고개를 숙인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석은 백화점을 나선다. 이번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날 밤 HK그룹은 보도 자료를 낸다. HK그룹 전국 계열사 백화점의 고객 존중 교육 의무화.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HK그룹이 운영하는 12개 백화점 모두에서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백화점들도 동참한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한 사람의 용기가 산업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석 달 후. 프레스티지 백화점의 고객 만족도가 급상승한다. 온라인 리뷰에는 칭찬이 쏟아진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명품 매장인데도 기분 나쁜 대우 안 받았어요. 나이든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정말 잘 대해주더라고요. 매출도 증가한다. 좋은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사람들은 프레스티지 백화점을 찾는다. 제품뿐 아니라 경험을 사기 위해. 이정석 점장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기석 회장께. 교육 후 3개월간의 변화. 고객 만족도 35% 상승, 매출 22% 증가, 직원 이직률 40% 감소. 숫자로 증명된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이롭다는 것을. 한기석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6개월 후 서윤아의 정직 기간이 끝난다. 그녀는 복직 통보를 받는다. 하지만 라벨루나 매장이 아니다. 1층 고객 서비스 센터다. 강등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다.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서윤아는 첫 출근 날 단정한 옷을 입고 백화점에 간다. 명품은 하나도 없다. 그저 깨끗하고 단정한 옷. 고객 서비스 센터. 서윤아의 업무는 고객 불만 처리다. 가장 힘든 일이다. 화난 고객들을 상대해야 한다. 욕설을 듣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한다. 하지만 서윤아는 묵묵히 일한다. 모든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동료들은 놀란다. 저 서윤아가 맞나? 예전에 오만했던 그녀는 어디 갔나? 어느 날 오후. 한 노인이 고객 서비스 센터로 온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야.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구겨진 영수증을 들고 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기 며칠 전에 산 물건인데 집에 가서 보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직원이 영수증을 확인한다. 구매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교환 기한 초과다. 직원이 말한다. 죄송하지만 교환 기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럼 어떡하죠? 손자 생일 선물인데. 직원은 난처해한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할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 한다. 그때 서윤아가 나서다. 잠깐만요, 할머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아는 영수증을 자세히 본다. 그리고 해당 매장에 전화를 건다. 상황을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교환을 요청한다. 매장 직원은 난색을 표한다. 하지만 서윤아는 설득한다. 서윤아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게 하고 직접 3층 매장으로 올라간다. 문제의 상품을 가지고. 매장 직원과 이야기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올바른 상품을 가지고 내려온다. 할머니께 건네며 말한다. 할머니 바꿔드렸습니다. 손자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아는 미소 짓는다. 천만에요 할머니.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한기석이다. 그는 오늘도 평범한 옷차림으로 백화점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서윤아의 모습을 우연히 본 것이다. 그는 고객 서비스 센터로 천천히 걸어간다. 서윤아는 다음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한기석이 그녀 앞에 선다. 서윤아는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는다. 회장님이다. 서윤아는 벌떡 일어난다. 회장님. 한기석이 조용히 말한다. 앉으세요 서윤아 씨. 서윤아는 떨리며 앉는다. 한기석이 의자를 하나 가져와 그녀 앞에 앉는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서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기석이 손을 든다. 그만하세요. 당신의 편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모습도 봤습니다. 한기석이 계속한다. 방금 그 할머니를 도운 모습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서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6개월 내내 생각했습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서윤아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인다. 한기석이 일어서며 말한다. 서윤아 씨 계속 그렇게 하세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진짜 명품입니다.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한기석은 미소 짓고 돌아선다. 서윤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용서받았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인정받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며칠 후. 한기석은 아내의 묘지를 찾는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 묘지.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있다. 안에는 연보라색 스카프가 들어있다. 아내가 원했던 금빛 자수가 놓인 바로 그 스카프. 한기석은 스카프를 꺼내 묘비에 걸친다. 바람에 스카프가 살랑인다. 마치 아내가 웃는 것 같다. 한기석은 조용히 말한다. 여보 늦었지만 약속 지켰소. 당신이 원했던 스카프요. 참 멀리 돌아왔소. 많은 일도 있었고.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았소. 당신이 살아생전 나에게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대하라고. 나는 잊고 살았지만 이번 일로 다시 배웠소. 한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여보 보고 싶소. 매일 보고 싶소.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소.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하오. 당신이 가르쳐준 것들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것,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것,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 말하고 다닐 거요. 그게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요. 한기석은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다. 비록 늦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내는 이해할 것이다. 그녀는 항상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한기석은 천천히 일어난다. 무릎을 털고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는다. 그리고 돌아선다. 차에 오르며 한기석은 비서에게 말한다. 다음 이사회 안건에 고객 인권 헌장 제정을 넣어주세요. HK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따를 원칙을 만들 겁니다. 김 비서가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중심으로 작성할까요? 한기석이 대답한다. 간단합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다. 외모, 나이, 재산과 관계없이.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한기석은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연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다. 아내가 남긴 것. 한기석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는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다. 감사의 눈물이다.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명품 스카프가 아니었다. 바로 이 가르침이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 존중하는 법. 진심으로 대하는 법. 그것이 진짜 값진 것이었다.